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네,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반이나 흘렀는데요. 다들 선물 옵션 투자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원자재와 파생 상품 이야기를 오늘도 강승희 대표님, 조세아 전무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의 뉴스 3개는 무엇인가요? 일단 제일 핫하게 엔화, 그 다음에 AI 고평가인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FOMC 있었으니까 금리 언제 인하할까, 이 세 가지 이제 뉴스들을 뽑아봤고요. 일단은 엔화는 자꾸 이제 사고 싶잖아요. 개입 나올 때 한 번 돈 벌어보려고 많이. 그렇죠. 그래서 언제 사야 될까 고민스러워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제 합의를 했다. 같이 잘 공조를 해보자. 수합을 라인 열어서 다시 이제 개입을 좀 잘해보자. 둘이 같이. 왜냐면 둘이 지금 제일 바보예요. 전 세계에서. 원화랑 엔화랑 둘이 거의 1등을 다투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얻어맞고 있죠. 네, 계속 다른 통화 대비. 이제 오늘은 아예 이제 위안화까지 약간 거의 가세하려는 듯한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와, 이 아시아 통화는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원래 유로가 더 나빠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상으로는. 정치도 안 좋고 이러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이제 최상목 재무장관이랑 그 스키즈수니츠 외무수장이랑 모여서 이제 너무 우리 통화가 너무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우리 잘 공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시도 안 먹히고 계속 이제 160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거의 칠 듯 하는데 변동성이 거의 엔 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달러엔 같은 경우는 거의 붙은 것 같아요. 160 못 가고 이렇게 아주 살짝 건드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번 꼭 개입인 것처럼 보이게 쫙 뺐다가 그래도 바로 어떤 올라오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개입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개입인 척하면서 한번 밀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먹힌 것 같은. 근데 이제 과연 이게 160, 170 진짜 갈까? 이제는 아예 블룸버그 뉴스에 170 얘기가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170까지는 당연히 가고 180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버리니까 이제 왜 과연 갈 수 있나?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수출이나 실제로 좋은 면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이랑 그다음에 식량 수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유가랑 곡물은 이거는 이제 항상 써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수입해야 되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올라가면은 소비재 물가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일본이 올릴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솔직히 잘 많이는 못 올릴 것 같고 일본은. 근데 미국이 결국 근데 인하를 못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그 블룸버그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말레이시아 링깃이나 아니면 타이바트 이런 거에 비해서도 원화랑 엔화랑이 좀 너무 심하게 약세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그 CFTC 이제 엔화 미결제 약정 추이를 보면은 숏배팅을 헤지펀드가 엄청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도 또 이제 뉴스화 되면서 이제 160은 잊어버려라. 60에 개입 나와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170까지를 보자.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이제 미결제 약정이 너무 많다. 선물, 엔화 미결제 약정, 엔화 숏이 헤지펀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170을 갈까? 고민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60에 원래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160은 무서워서 매수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고민이 되는 시기가 됐고, 근데 그에 반해서도 이제 반대로는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 일본은 올리고 미국은 내려주면은 금리 차 다시 전환되기 시작하면은 옌캐리 트레이딩 청산 나오면서 다시 갈 수도 있어 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일본은 금리 인상 2번 할 수 있을까? 미국이 금리 인하 2번 할 수 있을까? 이 반대 의견 낸 사람이 그렇게 두 번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했을 때 금리 인하 인상을 반대로 둘이 거꾸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조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둘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도 한 번, 뭐 예를 들면은 일본 금리 인상도 한 번, 진짜 맥시멈 쳐주면 그 정도 아닐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수입 물가 너무 올라가서 이제 이슈가 생기면 금리로 환율을 조절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개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170이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뉴스로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170보다는 좀 아래에서 뭔가 어디선가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트리거 포인트는 미국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포인트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실하게 어깨 나와서 금리들이 확 빠지면 FOMC 전이어도 솔직히 미국 시장은 계속 금리는 계속 이제 내려가고는 있으니까 그게 확 내려가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결국 이제 엔비디아죠 또 뭐. 엔비디아를 봐야 나스닥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엔비디아 켜놓고 나스닥 선물하고 있어요. 반대로 잡고 흔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올라가면 나스닥 선물 매수하고 엔비디아 빠지면 나스닥 선물 매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언더라잉 에셋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켜놓고 선물 투기를 했거든요. 원래 투기 잘하시는 분들도 다. 왜냐면 기초자산 도울 때 먼저 사면 되는 거니까 한 팀 먹고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이제는 엔비디아 보고 나스닥 선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 밤을 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고점을 넘기다 보니까 과연 어디가 고점이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 뉴스 찍은 거는 어저께 6%가 올랐는데 그 전에 벌써 고점 대비 한 10% 빠졌을 때 이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더 빠질까 이러면서 했는데 바로 어저께 6% 오르고 오늘 시간 외까지 합치면 거의 한 9% 올랐어요. 그래서 빠진 거 거의 다시 메이크업하는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역시 엔비디아는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셋업을 했는데 과연 어디가 지지선이냐. 근데 이미 벌써 그 지지선 찍고 올라가 버린 거죠. 그게 이제 26% 피보나치 레벨 부분까지 이미 하락을 한 거였고 그 레벨 근처에서 이미 벌써 반등을 때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장기 추세 같은 경우도 결국은 51선, 100일선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 뉴스 자체도 테크니컬로 계속 접근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모르겠거든요. 어디가 바닥일지. 그러니까 이제 테크니컬리 어느 정도 빠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0일선, 51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100일, 92 정도 평균인데 그것보다 이제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선거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 페드가 금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맞춰져서 더 변동성은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기술적 분석으로 엔비디아를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이번 주 중에 있는 이제 주주총회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마이크론이나 다른 주식들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 실적 나오는 것들을 봐가면서 움직이지 기술적 분석으로 얘를 판단하기는 뭐 코인도 아니고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AI 고평가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비싸도 결국 예측이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뉴스들도 예측을 못 한다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로스가 계속 있어 버리니까 이제 대안이 없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AI가 계속 성장을 할 거냐라는 게 핵심인데 결국 빅테크들이 칩을 계속 사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AGI 경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나머지 AGI를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일조 없으면 끼지 말고 파네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점이다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 근데 이제 지금 한 뉴스에서 이제 나온 게 옵션 트레이드가 급감했다. 라는 게 이제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만기일 되면서 옵션 스퀴즈가 일어났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물 딜리버리 하는 거라서 실제로는 완전 스퀴즈는 아니고 이미 넘어갈 때 한 번씩 스퀴즈 나면서 롱을 한 번에 세게 치면서 올라가고 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쏴서 올라왔고 만기 되니까 줬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청산하느라고 던졌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심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다. 근데 이번에 한 번 다들 먹고 좀 쉬는 것 같아요. 일단 옵션 미결제 약정이 확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뉴스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의 업사이드 베팅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게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다. 파생 쪽에서는 옵션 미결제 약정이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는 이제 페드 금리 인하 9월 달 하냐, 12월 달 하냐, 11월 달 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일단은 페드는 한 번 찍었죠. 한 번 찍었더니 시장은 아니야 두 번이야 이러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파월도 근데 뭐 점도표가 우리의 계획은 아니다.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결국은 뭐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실업률이 결국은 포커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약간 후행이니까 실업률 전에 소비 지표가 뭔가 나빠지면은 실업률이 늘어날 거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실업률이랑 그 두 가지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한쪽 파트에서는 이제 선거에 맞춰져서 못한다, 한다. 하려면 9월에 해야 된다. 11월에 못한다.
이제 뉴스는 그런 거죠. 11월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가 FOMC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선거 결과돼서 개표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 인단이 선거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갑자기 FOMC 열어서 그러니까 인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동결하기도 부담스럽고 양쪽 다 부담스러우니까 11월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월 아니면 12월이라고 치니까 선거를 빼니까 그럼 이제 9월이냐 12월이냐 이렇게 두 개 중에 봐야 되는데 이미 9월 달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9월에 하나, 뭐 11월에 하나 비슷한데 그냥 해라, 선거 전에.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선거에 뭔가 좀 이게 좀 너무 이제 바이든 밀어주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트럼프 되고 나면 혼날까봐 그것도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선거 끝나고 12월에 하자.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라는 쪽이 저는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9월 달에 하려고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업률이 폭등을 해버리던지 이게 뭐 그게 민주든 공화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상관없이 실업률 높아서 했어요 라고 에비던스 낼 수 있는 진짜 넘버가 나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 정도는 물음표를 던져보는데 그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12월에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CME 페드와치에 가서 보면은 확률이 생각보다 예전 같으면은 일주일마다 제가 이걸 만드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이제 안 해요. FOMC 이후에 무조건 9월 달에 한 번이나 11월 동결, 12월에 한 번. 요렇게로 고정이에요, 거의. 그리고 확률이 거의 조금씩만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안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도 모르겠다. 라고 내포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페드는 한 번이라고 점도편 찍었지만 어쨌든 시장은 현재는 두 번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둔화 정도로 보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결이라고 한 사람은 딱 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기준이 2에서 1로 내려왔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벌리면 0, 1, 2가 이제 이죠. 옵션이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점도표 어떻게 조정될지를 좀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세호 전무님이 가져온 뉴스 3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금 관련된 건데요. 올해도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릴까라는 제목인데, 올해 이제 금 가격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그거보다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올해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올린 데는 사실 중앙은행에서 금을 갖다가 매입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을 많이 차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 그 금을 갖다가 매입한 걸 보면은 사실 이제 올해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금을 매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매입이죠. 보니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사실 금을 사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금을 파는 분위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때만 해도 뭐 금 투자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보관료는 발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을 왜 갖고 있지? 그냥 금 대신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이자도 받고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다 중앙은행들이 그냥 금을 파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금을 계속 팔고 있으니까 금 가격도 계속 밑에서 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뀐 게 금융위기 때 바뀐 거죠.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를 뭐 잔뜩 하면서 이제 뭐 화폐 가치가 이제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을 봤을 때 이걸 갖다가 좀 가치를 좀 보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제 금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 금을 많이 매입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금을 매입을 한 게 중앙은행에서 1030톤 정도를 갖다가 매입을 했었어요. 역대치에서 제일 많이 했었던 게 2022년이거든요. 그게 1080톤을 갖다가 이제 매입을 했었으니까 작년도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매입을 했냐 보면 이제 중국이 제일 많이 매입을 했었던 거죠. 작년에 이제 예를 들면 1000톤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이제 225톤을 중국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중국에서 매입한 게 한 4분의 1 정도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무역으로 이제 달러를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를 사는데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 국채보다는 일부분은 이제 금을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은 이제 금을 사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을 이제 최고치까지 올라오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를 보면은 이제 올해도 중국에서 사기는 사는데 작년보다는 좀 줄었죠. 보면은 이제 터키가 지금 제일 많고 올해 1, 4분기 보면 터키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이 두 번째입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사는 양도 조금 뭐 좀 줄었고요. 보면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또 파는 국가들 보면은 파는 국가들은 조금 늘었어요.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볼 때 이제 중앙은행에서 올해도 사면은 이제 뭐 올해도 계속 금가격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거라고 생각되는 게 보면은 저런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보면은 이제 그 살 때 보면은 가격이 높을 때는 중앙은행에서 좀 덜 사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좀 빠지면 좀 더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도 계속 가격을 올리면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월드 골드 카운슬이라는 그 협회에서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금 보유를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달러 보유를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이걸 갖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걸 갖다가 6월 중순에 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달러 비중을 줄일 거라는 그 설문조사 응답이 작년보다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관련해서는 81%가 올해 금 보유를 더 늘릴 거다. 이렇게 응답을 했었어요. 이게 81%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전까지 제일 높았었던 게 이제 코로나 때가 79%였거든요. 79%가 더 늘릴 거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늘리겠다고 한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설문조사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이제 늘리긴 하는데 계속 가격을 올려가면서 이제 늘리느냐 아니면은 뭐 싸지면 늘리느냐의 뭐 이슈인데 제가 봤을 땐 늘리겠다고 응답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레벨에서 가격을 올려가면서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가격이 좀 빠지면은 더 살 적은 있지만은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계속 올려가면서 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그래도 뭐 금 투자하는데 좋은 점은 일단 빠지면은 사겠다는 그런 수요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방은 좀 굉장히 좀 막혀있 좀 단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현재 레벨보다 금 가격이 뭐 신고점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중앙은행 금 매입 말고 다른 변수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더 올라가겠지만은 단순히 중앙은행 금 매입만으로 이 레벨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기는 쉽지 않지 않나. 하지만 하방도 막혀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 좀 염두에 두고 금거래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가 관련된 겁니다. 유가하고 석유기업 주가인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80불을 이제 다시 돌파를 하면서 뭐 석유 기업들의 이제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은 이제 아람코 주가는 뭐 별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 계속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이제 6월 달에 아람코에서 이제 주식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지분 중에서 한 0.6%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뭐 달러로 치면 112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15조 정도 되는 주식을 갖다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지 뭐 몇 시간 안에 다 솔드아웃 된 거죠. 이제 15조 정도 되는 금액이.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높게 빨리 이제 그 매각이 됐냐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코 배당을 굉장히 많이 이번에 주기로 바꿨거든요. 배당 정책을. 그래서 한 7%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한 6.6% 후반대 정도 주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 4%대 정도 배당을 주는데 한 6%대 후반이면은 굉장히 높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이제 쓸 계획으로 해서 조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된 게 2019년에 상장을 했었었죠.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이제 상장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 이제 시총이 한 1조 8천억 불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애플이 제일 높았었는데 아람코가 상장하면서 이제 세계 더 올라갔었죠. 엔비디아 자리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1조 8천억 시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도 보면은 투자자들은 조금 좀 시큰둥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가치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아람코에서 배당 주기로 한 게 3.8% 정도 됐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더 높은 배당을 지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밸류에이션도 너무 높은 거 없고 배당도 좀 뭐 딴 데보다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사실 많이 거기 참가를 안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15% 정도만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했었었고, 나머지는 이제 사우디 국내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떠안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보면은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를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올라간 게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다음에 이제 시총도 보면 그때가 1조 8천억 달러로 전 세계 넘버원이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1조 8천억이면은 그때하고 밸류하고도 똑같고 지금 한 6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발전한 게 없는 거죠. 다른 기업에 비해 가지고. 근데 이런 이유를 보면 이제 다른 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석유 관련해서도 투자를 한 걸 보면은 이제 그 과거 5년간 이제 투자자로 봤을 때 주주 환원율을 보면은 이제 그 아람코는 한 연간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 한 3.8%인데 이제 뭐 주가 상승이나 뭐 이런 거 따지면 연평균 한 4% 정도 뭐 주주들로 봤을 때는 이익이 생기는 건데, 다른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 주주 환율이 한 18% 정도 돼요. 18%, 14%.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2022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실 보면 그 유가 올라갔었을 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뭐 아람코 같은 경우는 배당도 올리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지분을 이제 80% 넘게 이제 왕가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로열티를 또 지불을 해야 돼요, 보면은. 근데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에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로열티는 많이 올려놨는데 배당은 별로 안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으로 봤을 때 배당도 안 주는데 로열티라고 이제 왕가 쪽에는 많이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매력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만회하려다 보니까 네. 이제 이번에 배당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럼 아싸라게 배당 줄게. 한 7% 가까이 줄게. 그러면 이제 살만하지. 그러고 이제 팔긴 팔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올해 배당하고, 그 다음에 로얄티로 나가야 되는 금액이 12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160조 정도 돼요. 보면은. 그게 이제 아람코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보면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수준보다도 뭐 거의 다 털어가지고 이제 지불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모자르다 그러면 이제 부채로 이렇게 갖고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허덕허덕 거리는데 이게 유가가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이제 그거 주기가 빡빡한 거죠. 보면은 그거 주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도 2025년까지 이제 감산을 유지를 하기로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는 이제 80불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건전 재정으로 봤을 때는 한 100불 정도는 돼야지 뭐 재정상에서 문제 없이 돌아가는데, 한 그래도 이제 유가가 지금보다 빠지면은 배당하고 로열티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를 갖다 계속 유지를 하려고 지금 사우디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는 당분간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감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 보는 데들이 있죠. 어디냐면 이제 뭐 다른 석유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감산해가지고 저기는 생산 못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계속 증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출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 높아지고 그다음 이익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 그 옆에 엑슨모빌인데 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우디나 이런 데서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한 걸 갖다가 어부지리격으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사우디에서 유가 떨어뜨리면은 배당이나 뭐 이런 거 지불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유가는 유지를 시키려고 그럴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익은 다 뭐 미국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워렌 버펫도 이제 옥시덴탈을 갖다가 한 10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입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한 30% 정도 해서 뭐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뭐 워렌 버펫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을 갖다가 예측을 하고 계속 늘리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당분간 뭐 감산이나 뭐 해서 유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더 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할 때도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두 번째 뉴스로 이거 준비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 세계를 휩쓰는 중국산 제품 계속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중국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한 7.6% 정도 늘었고 수출이요. 그다음에 수입은 뭐 한 1.8% 정도 늘었다고 그러는데 계속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계속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뭐 미국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유럽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너무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관세 올려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한 100% 관세 매기고, 그다음 배터리도 한 25% 매기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고유료 관세를 갖다가 중국산 뭐 전기차에다 이제 매긴다 그러고, 그런 일련의 이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하고 미국 쪽 시장이 줄어드니까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중남미 뭐 러시아 쪽으로 이제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중국이 왜 이렇게 수출에 목을 매느냐 이렇게 보면은 과잉 생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경기도 안 좋고 내수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올려놨었던 생산을 갖다가 유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2021년 이후에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전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쪽 관련돼서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조업을 이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투자를 많이 이렇게 놨는데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려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계속 생겼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원자재는 좋았었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과잉 생산을 하면은 원자재도 과잉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이제 원자재도 굉장히 좋은 뭐 구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뭐 이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정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잉 생산이 조금 완화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2021년, 22년, 뭐 23년에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늘어났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투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투자가 줄다 보면 이제 생산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원자재 관련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자재 가격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과잉 생산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원자재 사용량이 지금 중국 아직 내수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주택 경기도 별로고 제조업까지 이제 안 좋아지면은 사실 원자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세 번째 뉴스로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다 종료되었는데 남은 하반기에도 뉴스 3에서 또 원자재와 파생상품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